그러므로 좀 여념이 없죠. 한다고 하는데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때는 완연한 가을이네요. 10년 만에 돌아온 노무현의 남자. 험지인 강원도에서 민주당 최초로 강원도지사 당선. 곡절 끝에 3선 고지에 오른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한국판 뉴딜 등 말보다 정책으로 미래를 만드는 냉철한 전략가. 저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구체적인 정책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차기 대한민국을 준비하는 이광재의 전략을 집중 분석합니다. 전략에 관해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뿐이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오른팔로 불리며 숱한 곡절 끝에 10년 만에 다시 정계에 복귀했습니다. 바로 이광재 민주당 의원입니다. 정쟁을 멀리 한 채 어떤 초당적인 모임 등을 통해서 정책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이광재 의원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10년 만에 국회에 다시 들어오셨는데 네. 지금 이제 국감이 한창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들어와 보니까 어떻게 국회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까? 한편으로는 열심히 공부하는 풍토가 생긴 거는 많이 달라진 점이고요. 네. 또 하나는 정말 크게 중요하지 않은 일에 지지고 볶는 거는 비슷한 일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야당에서는요, 라임 옵티머스 문제와 관련해서 특검, 공수처 같이 문제를 풀어가자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세요? 저는 그 부분은 그냥 수사기관에 빨리 맡겼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기에 국회에 보면은 정말 시중에 돌아다니는 온갖 유언비어나 설이 그냥 막 유포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니면 말고 이게 아니고 아니면을 말한 사람은 그만두고 하는 좀 국회가 제대로 됐으면 좋겠고 빨리 수사기관이 빠른 속도를 냈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올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공수처도 만들어지고 수사도 빨리 끝나고 해서 네. 이제 더 이상 좀 지루한 논쟁, 뭐 적폐청산 뭐 이런 거 다 끝났으면 좋겠어요. 이제. 네. 연내 그런 것 모든 것을 좀 끝내야 되겠다. 끝냈으면 좋겠어요. 네. 내년에는 좀 정말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네. 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이른바 뭐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이 전세 시장까지 굉장히 지금 꼬여 있는데 이게 입법을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니냐. 그럼 한편의 지적도 나옵니다. 집을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총량 공급을 늘려야 된다. 네. 그리고 임대주택도 평수가 너무 적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우리 만불 시대에 지어놓은 집이 너무 많아요. 그때 네. 포니를 탔으면 3만 불이 됐으면 이제 소나타를 타잖아요. 그럼 소나타를 탈 수 있는 집을 만들어줘야 되는 네. 거고 전국적인 규모에서 그다음에 질 좋은 주택을 저는 대량 공급할 때가 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규제를 풀어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잖아요. 어제 그저께 이제 우리가 미래 주거 뉴딜 발표를 했는데요. 네. 저는 새로운 주거 뉴딜이 필요하다고 보고 네. 저도 꽤 한 몇 달 동안 국회의원 되고 나서 몇 달 동안 연구를 했고 아마 조만간 컨센서스를 좀 모아질 거라고 봅니다. 공정경제 3법과 노동개혁의 문제를 얘기들을 합니다. 이건 어떤 방향으로 가야 전 할까요? 두 개 다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하나는 김종인 위원장이 공정경제 3법을 제안하셨잖아요. 네. 그럼 야당이 안을 빨리 내놓고 그리고 토론을 해서 빨리 끝내고요. 네. 그다음에 이 노동 문제는 훨씬 더 우리가 뭐냐면 협상 당사자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또 같이 풀어야 됩니다. 네. 저는 노동 유연성 찬성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점점 더 금융 노동자는 55세에 집을 나가잖아요. 우리가 네. 보통 회사를 그만두게 되고 점점 이 노동 환경이 열악해지기 때문에 저는 안정성과 유연성을 같이 풀어야 된다. 네.
그래서 차제 이거를 뭐냐면 두 개를 우리가 연환계처럼 묶어서 네. 이거 아니면 이거 안 돼요 이렇게 하지 말고 네. 그 공정거래 3법을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노동법도 저는 논의 단위를 만들어서 해결을 해야 된다. 국민들이 보다 안정적인 투자를 하고 미래로 가는 이런 것이 난 최소한의 복지이고 미래로 가는 길이라고 봅니다. 지금 당에서요 K 뉴딜위원회 총괄본부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가 굉장히 어렵죠. 이 그렇습니다. 극복하기 위해서 한국형 뉴딜, 뭐 뉴딜 펀드도 제안을 하셨는데 네. 사실 이 의원은 뭐 연기금 주식 투자 문제라든가 주가 인처 포인트 견인하는 역할을 하셨는데 그 같은 맥락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렇게 주식을 1년 이상 네. 장기 보유한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주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세제 혜택이 될 텐데. 예, 예. 지금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반대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공평과세, 그러니까 너무 네네. 가진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그렇죠. 건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게 뭐 100억, 200을 가진 사람 혜택을 주자는 게 아니고 3억 원이거든요. 네. 지금은 너무 단타 위주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나는 안정적으로 주식시장으로 가는 게 저는 좋겠다라고 봐지고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그때 연기금을 주식 투자했을 때 네. 연기금 사회주의라는 말이 많았지만 기금의 사회화다 해가지고 또 야당에서 많이 반대했죠. 근데 지금 그것 때문에 결국 2,000포인트가 왔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지금 삼성전자가 미국의 기업이 있다면 아마 주식 시가총액의 2배는 넘어갔을 겁니다. 네. 우리 사회가 좀 더 많은 투자와 우리가 한국판 넷플릭스 같은 걸 만들어내려면 결국 선순환 구조가 있어야 된다. 네. 그러나 이걸 너무 가진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거 아니냐. 그런 거 맞아요. 근데 중산층이 또 살아나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국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거든요. 중산층까지 우리가 국가 예산을 지원해서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네. 지난번에 그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산업화 민주화의 낡은 세력이라는 지적에 마음이 아팠다. 이른바 386들에 대한 어떤 그 기득권화 이 부분에 대한 지적으로 들립니다. 그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저는 지금도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이 산업화 민주화는 사실 동전의 양면이에요. 네. 이제 네. 우리 새로운 세대도 과거의 삼김씨가 386을 몇십 년 전에 끌어들였듯이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는 20, 30대에 있어요. 네. 여기를 과감하게 끌어들여야 된다. 네. 근데 그 일을 해주는 게 저 임무라고 생각하죠. 이광재 의원은 노무현 정부 출범의 핵심이신데 참여 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보면 좀 어떤 점이 다른가요? 하나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소수 정부였고 네네. 지금은 다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노무현 대통령은 창조적인 파괴를 즐기시는 분이죠. 그리고 오류를 또 얼마든지 인정하고 또 바꾸기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굉장히 나이스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수가 별로 상대적으로 적고 네. 그런 면에서 두 분이 참 차이가 있죠. 네. 리더십에서도 분명히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두 분 차이가 대통령. 있죠. 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토론을 즐겨 하시고 네. 말 실수도 하시고 그다음 뭐 결정하면 과감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용산 미군기지나 뭐 한미 FTA나 그 어마어마한 반대를 무릅쓰지만 세종시까지 가고 가잖아요. 네네. 예, 그럼 상당히 목적지향적이면서 항상 좀 플렉서블한 편이죠. 네. 현 정부를 바라보면서요.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겁니까? 좀 더 개방적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좀 더 개방적이고 그 많은 대화의 창구를 좀 같이 하면서 진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뭐 지금 정권이 뭐 한 1년 반 정도, 그죠? 많이 남은 거죠. 5년에서 1년 네. 만이니까. 앞으로 역점을 두고 할 거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공수처나 공정경영 3법이나 몇 가지 대한민국에 큰 논란이 됐던 걸 다 끝내버렸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제 미래에 앞으로 먹고 살 거리 앞으로 뉴딜에 집중했으면 좋겠고 또 네. 하나는 일본의 리더십이 바뀌고 미국의 리더십이 바뀌잖아요. 앞으로 미중 관계 이거는 한국의 30년간의 운명의 길목에 서 있을 겁니다. 네. 이거를 타파하는 국제 관계의 노력 이 두 가지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집권 4년 차인데요. 그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당의 지지율은 떨어지는데 대통령 지지율은 또 일부 오릅니다. 그러니까 거의 50% 육박하는데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그럽니다. 여론 전문가들 보면. 하나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이 성실성, 네. 그다음 진지해 보이는 이런 것이 다른 정치인들하고 다른 느낌을 갖는 것 같아요.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야당이 대안이 없죠. 네. 야당이 너무 못하는 거죠. (30대는) 제가 정도전처럼 살고 40대는 내가 이성계처럼 살겠다 이런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내가 더 헌신하는 것이 제 맞는 처신이라고 봅니다. 향후 대선구도 그다음에 그 2년 뒤에 치러질 대선에서의 시대 정신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자. 네. 어떻게? 첫 번째로는 미중 간의 경쟁에 살아남을 수 있는 적어도 아시아에서는 넘버원 국가가 된다. 네. 경제력과 기술력에서 우리가 정말 최고를 지향해보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GDP의 신화를 버리고 삶의 질에서 일, 소득, 교육, 네. 주거, 의료, 문화 여기서 삶의 질에서 정말 행복한 나라. 야, 한국 가면 행복하다. 한국 가면 기회가 있다. 네. 이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네. 여당 후보 중에서요. 그 대선 지지율을 보면 지금 이낙연 대표, 이재명 지사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두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두 분 다 장점이 많이 있으시죠. 네. 한 분은 안정감이 있고 젠틀하시고 네. 한 분은 파이팅이 있고 네. 장점이 있죠. 또 이제 보완해야 될 점은 뭡니까? 글쎄요, 이제 또 앞으로 새로운 후보들이 많이 나타나겠죠. 네. 많이 나타날 거고 좀 더 봐야죠 이제. 네. 이해찬 전 대표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 좀 상당히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분에 대해서 저는 같은 변화가 의견- 온다고 봅니다. 네. 왜 그러냐 하면 결국은 야당도 변화를 꾀하는 거잖아요. 야당도 지금 뚜렷한 사람을 못 찾고 지금 모색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결국은 여야야가 카드가 뭐냐, 어떤 인물을 내냐에 따라서 구도는 저는 상당히 격변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본격화할 시점은 언제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내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가 끝나야 되지 않을까요? 네. 야당 후보 중에는 좀 주목하는 정치인이 누굴까요? 뭐 원희룡 지사가 이제 네. 선언을 하셨고 네. 이제 또 나오겠죠 이제. 그 외 다른 분은 말씀을 안 하시네요. 근데 이광재 의원 역시 역량과 경험 뭐 등등을 예로 들면서 차기 주자로 거론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접 나갈 계획은 없으세요? 권력이라는 게 제가 꼭대기까지 갔다가 바닥까지 가봤잖아요. 이 권력이라는 걸 양파까기라고 그러거든요. 네. 까보고 까보는데 계속 양파라는데 이 권력을 계속 까시는 분이 있고 저는 그 양파로 요리를 만들려고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될 건가 정책을 만드는 게 지금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 제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건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미네르바 숲에 사는 부엉이는 올빼미는 네. 석양이 질 때 날갯짓을 한다고 얘기하죠. 네. 석양이 질 때가 때 있겠죠. 네. 석양이 질 때가 내년 보궐선거 끝난 이후로 들립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근데 이게요, 그 뭐 대망론이라는 게 또 대선이라는 게 본인의 어떤 의지와 관계없이 자연스럽게 또 대중 국민이 원할 때가 있잖아요. 아니 근데 정치인들이 그런 말 때문에 망하는 건데요. 네. 한국 정치가 잘 안 되는 게 나 아니면 안 된다 이 생각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네. 결국은 전 노무현 대통령이 저한테 했던 말씀을 계속 생각해요.
나는 정치를 잘 모른다. 나를 역사 발전의 도구로 써달라. 제가 이 시간에 과연 한국의 의미 있는 역사 발전의 도구가 될 수 있는가. 제가 정말 매일 아침마다 걸으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킹메이커를 얘기하는 건 전혀 아니죠. 그 사람이 살면서 순정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전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멋진 남자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네. 이광재 의원은 앞서 말씀을 하셨지만 실용, 이제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또 그 2004년이죠. 벤처기업 활성화 여러 가지 입법이라든가 정책 대안을 만들어서 굉장히 좀 붐을 일으켰고, 또 주가 2,000포인트 또 역할도 하셨고, 최근에 들어서도 뭐 뉴딜 펀드라든가 중소기업 그 부도업 문제 이거 해결, 그야말로 정책에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은 도대체 어떤 게 지금 어떤 형태의 길을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으세요? 정치의 본질은 나와 내 이웃의 아픈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 네. 아픈 문제는 뭐냐? 이 당 저 당도 중요하지만 식당이 제일 중요하다. 먹고 네. 사는 거. 네. 두 번째는 서당이 제일 중요하다. 네. 애들 공부시키는 거. 내 자식이 나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우리가 모든 걸 던질 수 있는 게 부모 아니에요? 네. 교육이라는 이 사다리를 놓지 않는 거. 그다음에 경로당. 우리가 나이 들어서 수명 100세 시대에 노후 불안이 얼마나 큽니까? 산업화 민주화 세력 간의 갈등도 여전하잖아요. 그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저는 새로운 대안이 나올 때가 오고 있다고 봅니다. 네. 과거 저희가 그때 한 벌써 20년 가까이 전이죠. 그렇죠. 그때 벤처기업 그때 법 12개 만들었던 분이 지금 다 한국 사회에 IT 재벌이 됐잖아요. 그렇죠. 전 요즘에 다시 20대, 30대의 기업인들을 또 만나고 그들을 도와줄 겁니다. 네. 결국 우리가 미중의 이 험난한 길을 넘어서 우리가 확고한 미래로 한번 가보려면 과감한 도전이 있는 그런, 근데 결국 그거는 미래 세대와 기업에서 나옵니다. 네. 디지털 세상에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면 주인이 될 수 있을까?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이광재 의원은 초선 의원 시절에 각종 규제 완화 또 정책 개발로 벤처 IT 산업을 활성화시켰습니다. 또 주가 2,000포인트를 견인하는 주역 역할을 하기도 했죠. 이념보다는 실리와 통합을 강조하는 의원이 과연 어떤 새로운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